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섬인 강화도. 맑은 물과 넓은 들이 있는 이곳은 어종이 풍부하고 농산물이 풍족한 삶의 터전인데요. 하지만 역사 속의 강화도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 민족의 고난과 실현의 중심에 있어야 했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눈물의 땅이 어떻게 보험의 땅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강화 해협을 사이로 강화도와 마주보고 있는 곳에 위치한 김포 대명항을 찾았습니다. 교수님, 여기가 바다예요. 그러게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 그리고 이 건너는 바로 강화도가 있죠. 그렇죠. 근데 강화도가 선교사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교사적인 의미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이 강화도는 우리나라의 사실 근대화 과정 속에서, 특별히 개항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미양요, 네. 병인양요, 그래서 이 프랑스와 미군 함정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전투가 있었던 곳이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강화도라고 하는 곳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게 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도 강화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런 신미양요와 병인양요를 거치면서 강화도 사람들의 어떤 서양 사람들에 대한 적대심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됐고, 그렇겠죠. 그래서 강화도는 선교가 또 어려운 곳이기도 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 예를 든다면 감리교회의 모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강화도는 감리교 선교의 아주 본거지처럼 역할을 해요. 섬인데도 불구하고요. 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죠. 다른 섬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초기에 선교사들이 그래서 들어가기는 힘들었지만 들어간 이후에 복음화율은 굉장히 높아지는 섬이 돼요. 제가 듣기에도 다른 지역보다 최소 몇 프로 이상, 한 30% 가까이 되게 복음화율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강화도 안에 감리교회가 지금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30년 전에 조사할 때만 해도 한 120개 정도가 감리교회가 됐어요. 지금 아마 못해도 한 160, 70개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감리교회만. 감리교회만요? 다른 교단 다 포함 빼고도? 빼고.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뭐 조그만 교회들이 아니라 다 독립된 그 교회 공동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감리교 지도자들이 강화도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 하나의 작은 섬 군이라고 하는 섬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별히 감리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화도. 강화도 최초의 감리교회인 교산교회를 시작으로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화도에 처음 이렇게 발을 디딘 선교사, 아니면 그 교단, 아니면 단체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은 공식적으로는 감리교회 존수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인천으로 부임을 하면서 인천에서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았을 때 강화도가 당시에 인천 문화권이었어요. 사실은 서울하고 김포하고 가까우면서도 문화권 자체는 인천이었어요. 그것은 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바다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 한강 하구잖아요. 한강 하구이기 때문에 물살이 굉장히 세요. 때문에 당시에 풍선배, 노젓는 배를 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건너오는 걸, 오히려 배를 타고 쭉 내려가면 그게 편했고, 그러겠네요. 또 밀물 들어올 때 그냥 따라 들어오면 되고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인천 문화권이 형성이 됐고, 또 하나는 여기서 김포로 건너오면 서울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천은 일단 도착하면 거기가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 자체에서 문화권을 이제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천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화도가 인천 안에서 알려졌고, 그래서 존수 선교사는 인천에 부임해서 도서지방을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강화도를 이제 찾아오게 되죠.
92년 말경에 네. 찾아오게 되는데 사실 들어가진 못했죠. 워낙 이제 그 강화도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들어오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찾아왔던 온 선교사였고, 두 번째 찾아온 선교사는 성공회 선교사가 찾아왔어요. 성공회라면 영국에서 건너온 그렇죠. 선교사님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존스 선교사보다 몇 개월 뒤에, 그러니까 존스 선교사가 1892년 말이니까 11월, 12월 경이니까 네. 그 이듬해 몇 개월 후에 봄에 예. 그 코프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그 선교사, 그 성공의 선교사들이 이제 강화도를 찾아오게 됐고, 강화도에서 그분들은 선교의 어떤 길을 열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강화도의 선교를 먼저 일단 시작한 교파를 말한다고 하면 성공회가 1893년 봄에 시작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감리교회는 먼저 찾아왔지만 섬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고, 하지만 감리교회도 그 이듬해 바로 그 성공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시작했을 그 이듬해 선교사가 들어가진 못했지만 복음이 출발하는 거점을 마련해요. 그래서 강화도는 1893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처음에 선교가 시작했던 성공회의 그런 흔적들을 찾아가지고 보고, 네. 또 그 이후에 또 로스 선교사님의 또 그런 발자취가 있고, 또 감리교회 발자취가 있는 또 감리교회 성지도 한번 저희가 강화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가시겠습니다. 네, 가시죠. 대명항에서 초지대교로 이어져 있는 강화도. 덕분에 이제는 배가 아닌 차로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접근이 수월해졌는데요. 오늘의 본격적인 성지 투어를 위해 직접 강화도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저희가 초지대교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또 이곳에 강화도의 기독교 의미적에서 좀 특별한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교수님. 네, 바로 여기인가요? 네, 여기가 지금은 뭐 너무 외진 곳이 돼서 네. 사람들이 사실 잘 찾지 않는 곳이 됐는데, 네. 여기 소위 선착장. 선착장이라면 배가 다니는 다니던 곳. 곳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표시석을 해놓은 것은, 사실 우리는 그런 선착장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시설을 해놨지는 않았었어요. 그 당시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돌을 쌓아서 기반 시설을 조금 만든 거예요. 아, 배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소위 선착장 석축로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돌을 쌓아서 이제 길을 처음 만들었다, 그런 의미인데, 네. 그래서 여기가 정식 명칭은 갑곶나루. 나루요? 네, 그래서 나루터인데, 이게 이제 김포나 서울 쪽에서 와가지고 이 강화로 들어올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부둣가가 되는 거죠. 제일 가까운 거리가 될 수 가까운 있겠네요. 거리. 네. 근데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이 바닷물이 워낙 이제 골이 세기 때문에, 네. 저쪽 김포 쪽에 있는 나루가 대각선으로 쭉 있다고요, 이렇게. 보통 정면에서 제일 짧은 거리잖아요. 거리인데, 그래서 이제 물살이 세기 때문에 한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길 타고 내올 수 이렇게 있게끔. 자연스럽게 대각선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저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선이 있는데, 네. 여기를 우리가 찾아온 것은 결국 여기에 처음 찾아오는 선교사님이 존스 선교사님이신데, 네. 1892년에 네. 이제 여기를 처음 찾아오시게 돼요. 그럴 때 이제 대부분 다 일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 당시는 배밖에 없었으니까. 배밖에 없었으니까, 자, 여기서 처음 내리시게 되는 거죠. 내려셔서 이제 동문을 거쳐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강화선 안으로요? 못 들어가셨죠. 왜요? 그는 이제 여기가 우리 근대사에서 실제적으로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기 이전에 전쟁을 치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제 큰 두 전쟁이 치루어지고, 그 이전에는 일본하고 또 이제 마찰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일본과의 조약이 여기서 체결이 되잖아요. 이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여기서 전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 강화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대한 아주 급격한 배타심이 엄청났겠네요. 있었죠. 그래서 서양 사람이 여기 가까운 나라서 동문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결국 존스 선교사님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돌아가요. 돌아가시고,
그 다음 몇 달 후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코프 선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성공회 선교사님들이 여기 들어오시게 되는데 똑같이 서양 사람인데 한 사람 되고 네, 이 코프 선교사와 그 다음에 성공회 선교사들은 안으로 들어가요. 왜? 그게 이제 강화도 선교 역사에서는 좀 독특한 점이에요. 같은 외국인이었을 똑같이 텐데요. 서양 사람인데. 같은 비슷한데 외모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이제 우리 근대사의 또 다른 역사가 있는 것이 뭐냐면 조선이 이제 조선 말기에 가서 조선이 이제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쇠약해졌잖아요. 네. 쇠약해지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고종 황제가 조선에도 과거 이순신 시대의 해군력을 회복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뭐 이순신 시대의 해군력과 그 조선 말기 해군력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기계화됐고 화포가 있고 이런 그쵸. 거니까. 그래서 서양의 해군을 경험한 이후에 서양과 같은 해군력을 조선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선이 당시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상한학교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화도에서요? 강화도에서. 근데 네. 해군 상관학교 하게 되면 근대식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전식이었을까요? 근대식이죠. 근대식이라면 어떤 외세에 어떤 도움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정식 해군 상관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군을 양성하는 어떤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만든 곳이 강화도인데 그러면 누가 가르칠 거냐? 그럼 해군력이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냐? 영국이라는 건 이제 알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영국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의 그 해군 교관을 이제 총빙하겠네요. 총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게 돼요. 강화도에서. 수군 훈련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인 거야. 네. 그러니까 강화도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군 교관이 영국 사람이었고 성공의 선교사들이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또 그분들 케어를 이게 들어왔으니까. 또 영국은 국교니까. 네. 이 성공의 국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코프 선교사와 일행은 영국 사람이라는 것, 그다음에 성공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회가 몇 개월 늦게 왔었지만은 성공회 선교사들은 입도가 가능했고 그들은 여기서 이제 바로 1893년부터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강화읍에서부터 성당과 교회를 지으면서 이렇게 포교 활동 또 복음 전파를 시작했던 거군요. 그것이 이제 그 선교사들이 처음 도착한 장소. 굳이 여기가 바로 그렇네요.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외지지만 찾아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렇죠. 성공의 그런 유적지지와 그런 건물들이 남아 있겠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상관학교인 통제영 학당이 있던 이곳. 때문에 복음도 갑고 나루를 통해 첫 발을 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영국인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면 강화도 선교 역사도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니 당시의 시대적 배경부터 성공회가 자리를 잡은 과정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느껴졌는데요. 그 당시는 그러면은 그 성공의 성당이 강화 그 성 안에 있었던가요? 아니면은 근데 강화성이 이제 외성과 내성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성 터 위에요. 내성 터 위라니요? 네. 그러니까 성벽 위에. 네? 그 예배당 그 강화도 그 성공의 성당이 이제 세워지죠. 그 이유는 이제 거기에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해군 교관들이 살던 집터예요. 그 예배당이 세워지는 곳이. 그래서 내성 성벽 위에 예배당이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경우라면 불가능했죠. 더더군다나 성터에다가 성 위에다가 외국 그 종교의 예배당을 짓는다 그건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정서로 봐서도 불가능하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선 정부가 그 해군 교관을 신임했고 또 정부가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혜택을 줬네요.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한 3,000평 정도의 땅을 차지해요. 이게 굉장히 넓은 땅이죠, 사실은 이 섬에서. 네. 그래서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배당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수도원과 병원과 그다음에 신학교가 다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거기가 또 성공회의 성교 타운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옛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없어서 남은 게 없어요? 그 아쉽게도 이제 그 신학교 터나 이런 것들은 터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 시설들이 지금 없어서 네. 아쉬움은 있지만 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하고 이제 그 당시에 지어진 예배당은 그대로 있지만 저희가 진짜 뭐 많이 다녀보니까는 장로회든 뭐 성공회든 아니면 침례든 아니면 감리회든 어쨌든 그런 선교 스테이션이 만들어지고 그 선교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역들이 그렇죠.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딱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성공회가 이제 이 성에 이 읍내에 들어가면서 그 성공회 교회가 미치는 주변의 영향력이라는 건 굉장히 컸죠. 어떤 문화적인 충격,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문화적인 충격도 컸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외국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영향, 그렇죠. 역시 그 가르침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무술이든 그러면 그다음에 그 의료 혜택을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쪽 사람들이 그 서양 복음 이전에 서양 문물을 이렇게 좀 접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거기에 이제 복음이 같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래서 수용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없이 어느 날 뭐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딱 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복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토착민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복음 전도에 힘썼던 선교사들. 이후 신학교를 설립하며 믿음의 후대를 양성하는 데도 아낌없는 노력을 쏟았는데요. 그 결과 강화도의 명문가와 많은 유지들이 성공회로 전도되며 강화도 선교에 큰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단보다 성공회가 어쨌든 서울 외가 서울이 아닌 곳에다가 선교 본부가 세워지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유일하게 성공회였나 보네요. 뭐 선교부에 따라서는 이제 지역 분할 정책 이후에는 이제 선교부마다 이제 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뭐 딱히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공회의 경우는 어쨌든 이 강화도를 조선 선교의 거점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초기에 성공의 경우는 에너지를 강화도에 모두 집중시켰죠. 그래서 서울에다가 뭐 이런 병원 시설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강화도에 이제 집중을 했죠. 그만큼 이제 강화도가 적어도 1890년을 기점으로 볼 때에 그만큼 강화도가 영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조선 선교를 위해서 대단히 유력한 그 장소다라고 본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교통수단 때문입니다. 그러겠죠. 교통수단 때문에 이 영국 사람들이 이제 항해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통시에 조선은 내륙에 어떤 교통 기반 시설이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네.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강화도를 거점으로 해서 배로 우리나라 반도의 그 형성이 전부 서해안으로 강이 이제 열려 있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서해안의 강을 타고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도 여기는 서울과 아주 가까운 그렇죠. 지점이기 때문에 서울과 가까운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이 조선 반도 전체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출발점으로 생각해서 강화도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다른 교파나 그 선교부와 비교했을 때 아주 독특한 이런 경우는 성공밖에 없으니까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언뜻 보기에 바다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일종의 통로이자 정류장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당시 영국의 선교사들에게는 강화도가 선교의 교두보로 더욱 적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영국이라는 그런 섬나라 섬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또 섬에서 왔으니까 섬에 대한 그런 애착이라든가 섬에 대한 어떤 섬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또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영국 사람들이었겠죠. 그 영국 선교 역사에서 보면 아요나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영국에. 예. 그 아요나 섬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유럽 대륙을 보면은 이 북쪽에 보통 이제 복음이 이제 이 동쪽에 있잖아요. 네.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죠. 그리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고린도를 해서 그다음에 로마로 이렇게 서쪽으로 복음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대륙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면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 측면도 그런 이제 선교적 노력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6세기경에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선교가 반대로 바다를 건너가서 오히려 이 아일랜드 쪽으로 간다고요. 아 진짜요? 거기서 아일랜드에서 복음이 정착하면서 아일랜드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반대로 이제 유럽 대륙 북쪽에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가 만들어져요. 아, 또 그 전진기지가 역할을 했던 섬이 아이오나라는 섬이에요. 또 섬이네요. 네. 그 영국 사람들의 영국 교회가 세계 복음 선교로 나갈 때에 그래서 이 아이오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아이오나라를 나는 결국 복음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 한국 조선에 온 성공의 선교사들이 이 강화도를 바로 그 조선의 아이오나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또 의미가 있었네요. 초기 기독교 복음의 전쟁기지를 꿈꿨던 강화도. 이곳에 처음 복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 은혜의 꽃을 피우기까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는데요. 다음 주 더욱 깊고 진한 감동의 강화도 선교 스토리가 펼쳐집니다.